자, 오늘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괴테의 그 첫사랑의 실패와 젊은 벨테르의 슬픔의 배경이 되는 걸 이제 오늘 할 건데 그 이전까지 성장 과정을 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젊은 벨테르의 슬픔. 그런데 저 유럽 문학 기행 중에서 그 책을 안 갖고 오셨죠? 가능하면 책에 있는 사람한테는 책을 갖고 다니시면 편해요. 요쪽에 이제 바로 요 장면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젊은 벨테르 슬픔을 지금 젊은 우리나라의 동문학자들은 젊은 벨테르 고뇌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젊은 벨테르 고뇌하면 그 책을 읽고 싶어요? 읽기 싫어요? 읽기 싫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자기가 막 독일을 안다고 나는 독일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저 젊은 벨테르 슬픔이라는 저 제목 그 슬픔이라는 단어가 슬픔 이상의 고뇌에 더 가깝대요. 이정희 선생님 맞습니까? 어쨌거나 고뇌에 더 가깝대요. 그래서 고뇌로 하는데 이게 영문판도 그렇고 다 이걸 슬픔으로 번역해 왔어요. 이래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슬픔. 일본에서 가끔 가다가 고뇌로 한 논문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대로 슬픔 이렇게 하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저걸 보신 분도 많을 텐데 왜 이게 만고 베스트셀러인가? 내가 글을 쓰려면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걸 괴테를 통해서 베스트셀러 스킬 쓰는 방법을 익히시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해드릴 거니까. 이제 괴테가 변호사가 되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된다 그랬죠. 아무리 인물이 잘생기고 말 잘해도 변호사 하는 업은 달라요. 영업은 다릅니다. 안 돼서 이제 베첼라어로 변호사 연수를 받으러 간 겁니다. 왜 베첼라어로 갔느냐? 이게 베첼라어 전개거든요. 참 이 도시 마음에 들어요. 롯데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이 도시 자체가 아주 아름답고 서정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고 싶으면 그냥 오늘 표 사서 내일 떠나세요. 갔다 오세요. 예. 다음 주 화요일 전에 와서 보고를 하십시오. 사진 찍어서. 이 베첼라인데 왜 이리 괴테가 연수를 갔느냐 하면은 최고 법원이라고 그때 대법원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최고 법원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괴테하고 예루살렘 나중에 자꾸 나옵니다. 이름 외워두세요. 함께 법무 연수를 받는 겁니다. 받는데 이게 자기가 썼던 시와 진실에 보면은 연수 받을 때 과정이 아주 자세히 나와요. 비교적 자세히 나와요. 근데 최고법원 그 당시 최고법원 자꾸 대법원 가네. 배심 판사 제도였는데 배심 판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재판 안 받아봐서 모르죠. 단독 판사가 하는 것과 배심 판사라는 것은 단독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셋을 둡니다. 그러면 주심이 가운데 앉고 양쪽 좌심, 우심 앉는 그걸 배심 판사를 그럽니다. 그럼 주심은 이미 계급이 다르죠. 판사 중에서 그냥 있는 사람이고. 배심 판사 제도였는데 봉급을 이제 국가 예산으로 판사 봉급도 다 못 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교회 재산에서 징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 법원에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힘이 얼마나 센지 돈 대라. 교회가 그거를 안 돼 버립니다. 안 돼 가지고 판사를 못 뽑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판사를 훨씬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판사를 적게 뽑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판사 하나가 업무량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그때 이제 괴테가 가서 해가지고 그걸 아주 지시를 보면 자세히 써놨어요. 이걸 아주 얼마나 과다 업무가. 우리나라 지금도 판검사들 다 과다 업무거든요. 신구교가 반대해가지고 50명 정도가 돼야 일을
제대로 하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업무 과다다. 그럼 연수원들은 원택 기사처럼 이제 괴테가 연수원을 갔잖아요. 연수받으러 갔으니까 이 원탁에다 쭉 둘러 앉아요. 연수원 사람 앉아가지고 거기 이제 배심판사 하나쯤 앉아가지고 진행하면은 토론합니다. 뭐 무슨 사건 가면 뭐 가지고 어떻게 뭐 어떻게 토론하는 거. 그게 이제 연수예요. 그걸 받으러 이제 괴테가 여기 갔단 말이죠. 하는데 이때 이제 연수받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괴테의 별명이 성실한 자, 괴츠폰 벨링겐. 성실한 자는 다 여러분 알겠죠. 괴테가 그렇게 바람둥이인데도 성실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둥이와 성실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성실한 사람이 여자들께도 성실하기 때문에 바람도 잘 피워요. 그 뭐 전혀 총수 관계없어요. 그리고 성실하지 않는데 바람 잘 피운다. 그건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고. 괴츠폰 벨링겐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기억나죠? 뭐였습니까? 기사지요. 기사라는 건 어땠어요? 기사를 가장 잘 그린 세계적인 문학 작품은 돈키호테입니다. 셀반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그린 기사가 뭡니까? 기사 계급이 몰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옛날의 명성을 가지고 막 영웅처럼, 당대의 영웅처럼 행사하는 거. 그게 돈키호테 미친놈 아닙니까? 그걸 그런 거예요. 그러면 괴츠폰 벨링겐이 지난번에 우리가 어땠어요? 독일 농민전쟁 났을 때 가만히 보니까 영주나 대교회의 성직자들 편을 드는 게 기사 본분이에요. 기사가 그런 그야말로 영주나 큰 교회나 성당의 주교 이 편을 들라고 기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중세에. 농민들 편 들라고 기사했던 게 아닙니다. 농민들 오히려 탄압한 거죠. 근데 농민전쟁 나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서 농민전쟁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처형당한 게 벨링겐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보나 마나 저런 별명 들은 거는 괴테가 거기 가서 막 벨링겐 얘기한 거야. 지가 그런 희곡 썼다고, 희곡 이미 썼잖아요. 이 희곡 썼다고 막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명이 벨링겐을 붙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딱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거기서 만난 게 누구냐면 캐스트너입니다. 이 남자예요. 캐스트너. 이 뭐냐? 브레멘의 공사관 서기관이에요. 이제 같이 이제 연수받으면서 만나가지고는 뭐 얘기하다가, 내 애인 있다. 그래서 소개받은 게 로테입니다. 샬롯테 부프. 이 여자예요. 근데 이 둘이 결혼 때 괴테가 둘에게 결혼 반지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기까지 했는데 결혼식에는 안 갔어요. 자, 어쨌거나 만나서 이제 롯데를 만나게 됐단 말이죠. 이게 그 여자입니다. 자, 샬롯테 부프. 베체라가 고향이에요. 23살 때 괴테를 만났는데 약혼자는 이미 있어. 캐스트너야. 근데 그 시와 지실에 보면은 캐스트너는 그 적어도 인물은 내가 보기에는 괴테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인물도 잘생겼어요. 남자가 캐스트너는. 인물도 잘생기고 괴테가 평가한 데 의하면은 업무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아예 그 연수생 중에서 저건 뭐 금방 어디 막 승진해서 발령받을 거고 곧 결혼해도 된다. 이런 정평이 날 정도로 이미 딱 뛰어난 남자입니다. 캐스트는. 딱 알겠죠. 그 자기 집안도 대단한 부잣집 집안이고 그런 거죠. 한옥아 명문가입니다. 그랬거든. 근데 결국은 이제 롯데가 캐스트하고 결혼해가지고 한옥아 가서 살거든요. 평생 동안 한옥아 가서 살아요. 살다가 이제 거기서 그 집에서 죽어요. 어쨌거나 이 여자를 어제 내가 오늘 강의한다고 일부러 영화를 찾아봤어요. 텔레비에서 쭉 이렇게 젊은 별태를 찾아보니까 영화가 너무 거지 같아요. 그나 딱 뭐 누구 감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거기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텔레비에 뜨는 거 하나만 봤는데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십시오. 별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 분위기 같은 걸 보려면 그 당시의 그 분위기나 이런 걸 보려면 볼만한데 실제로 괴테가 겪었던 체험과 이 소설은 좀 달라요. 영화에 나오는 실제로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 괴테 자기를 빙의하기는 했지만은
법률가가 아니고 떠돌이 예술가입니다. 뭐 하다가 뭐 어디 갔다가 베트남을 떨어진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그냥 휴양 겸 그냥 눈편처럼 노는 그런 직업으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샬롯테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베첼라 바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얼마 안 돼요. 우리 그때 한 30분 걸렸습니까? 한 3, 40분? 그렇죠, 이정희 선생? 얼마 안 걸려요. 근데 대개 보면 프랑크푸르트는 보면서 베첼라는 안 가요. 안 가는데 꼭 한번 가보시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행 가시더라도 베첼라에 가서 뭐 한낮을 쭉 돌아다니면 참 기분 좋아요. 우리도 급해서 사실은 내가 흡족할 만큼은 오래 못 다녔지만은 뭐 그래도 안 가본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자, 어쨌든 이 베첼라인데 이 구시가지 옛날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롯데 집이거든요. 롯데 집 앞에 있던 이 정문 저 표시 여기 이제 다 여기 나옵니다. 롯데 박물관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 들어가면은 요 방입니다. 요 방. 기억나죠? 이런 거 잘 보시고 술필 한번 잘 써봐요. 롯데. 저 방이에요. 저 방인데 딱 들어가면은 처음엔 참 실망했어요. 나도. 지금 뭐 입구도 저렇게 뭐 저런데 좀 잘 해놓지. 그대로 보관한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를. 이 색깔도 참 웅중한 색깔로 독일의 저 옛날 주택 보면은 색깔이 별로 안 좋아요. 프랑스하고 달라요. 저리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커튼 쳐진 게 있죠.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인데 좁아요. 좁은데 여기 이제 그 지형심을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우린 그때 지형심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비싸고 보나마나 맛도 없을 것 같고, 또 더 가장 중요한 못 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많은 인원이 못 들어가요. 기껏 해봤자 한 10명 정도 들어갈 그런 좁은 데였어서. 개인적으로 가면은 맛이 있거나 없거나 비싸거나 말거나 롯데 레스토랑에서 먹을 만하죠.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전시해 놨는데 한글판도 있어요. 한글판. 그래가지고 한글판이 너무 없어서 내가 이제 그 우리나라 와서 이제 그거 좀 보내라고 몇 출판사. 저는 우리나라 뭐 수십 쪽 있거든요. 다 없어요. 저기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번역 뭐 몇십 개 나왔거나 말거나. 보내줘도 반가워하지도 않고 전시도 안 할 거예요. 사장에 가서 우리 책 갖다 놔라 하면 저 갖다 놨을 거야, 아마 저거는. 관심도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롯데가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알 바 없고, 여러 데 있습니다. 이게 그 집 부엌이고, 이러거든. 그럼 이 여자가 어쨌거나 괴테하고 실제로 사랑했어요. 얼마나 깊이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 둘만 알아. 약혼자도 몰라요. 그럼 어쨌거나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니까, 그 당시식으로 사랑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사랑하다가 결국은 괴테는 거기서 주변 사람들이 너 떠나라.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떠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시와 진실에는 오히려 소설보다는 달리 훨씬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괴테가 눈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뻔뻔스러운 건지 그 둘이 데이트한테 꼭 같이 다녀요. 그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캐스트너도 어지간히 무던한 사람이야. 내 같으면 그냥 너 오지 마라. 이 새끼 왜 와? 그럴 텐데 계속 셋이 다녀요. 그런데 시와진실 보면 그냥 셋이서 너무나 잘 어울렸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지가 보기에 잘 어울렸지 여자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괜히 기분 좋아요. 근데 실제로 소설에도 보면은 참 여자들도요 남자 욕심 많아요. 결혼을 하고도 결혼한 뒤에 나중에 젊은 애들 보면은 결혼했을 때 찾아가거든요. 실제로 괴테는 결혼한 뒤에 안 찾아갔어요. 소설에서만 이제 찾아간 거로 나오죠. 그런데 소설에 보면은 그래요. 여자가 오지 마라. 이제 신랑이 하도 잔소리 하니까 이제 우리 집 오지 마라 하고 왜 오지 마라 그래요. 벨텔이 과욕을 한 거야. 막
못 견뎌가지고 그 강제로 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롯데는 그냥 와서 이 얘기나 해주고 뭐 그러길 바랐는데 그것까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이미 유부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강제로 막 덤비니까 막 저항해가지고 가고 이랬는데 그 무렵에도 이 여자의 마음에는 롯데의 마음에는 당신에게 다른 여자 생기는 게 나도 싫다. 그런 대화가 소설에 나와요.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 있죠, 다. 남자가 딴 여자 좋아하면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참 그런 걸 괴테가 어쨌거나 여자는 시집 갔어요. 갔는데 시댁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 소설이 나와서 베스트셀러 돼버렸거든요. 그럼 온 독일이 다 알아요. 전 유럽이 다 알아요. 그 모델이 누구다는 거. 시댁, 신랑. 신랑은 뭐 같이 같이 얼마나 친했어요. 괴테하고. 다 아는 거야. 신랑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시댁 그 해노바 상당히 귀족 집안 출신인데 얼마나 그 찍고받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첫사랑 때문에 평생을 조신하게 지낸 거예요. 외출도 안 하고 막 다 그냥 교회만 갔다 오고 해가지고 애를 8남 4녀 너무 많이 놓지 않았어요? 그때 치고도 얼마나 외출도 못하고 그냥 애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27년 동안에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없애려고 정숙한 신앙인으로 지내다가 남편이 죽은 뒤에 63세 때 바이마르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 토마스 만이 롯데 바이마르에 오다라는 이 소설이 있거든요. 토마스 만도 참 짓궂어요. 그것만 가지고 이만큼 긴 장편 소설 썼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몽배, 그 서울대 동문과 교수인데 그 이몽배 교수가 번역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여러분 저런 거 보면은 이제 수필감으로 딱 좋죠. 이제 이 자기의 그 결혼 이외에 그 남편 이외의 남자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이제 남편이 죽고 60세 넘어서 63세가 돼가지고 다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슴이 설렜을까요? 괴테는 어땠겠어요? 이현 선생 그래 해봤죠. 근데 저 아무 실망했다 그러잖아요. 그 괴테도 참 이상해요. 온다는 걸 미리 연락을 받고도 무슨 극장을 보내는데 티켓만 해주고 지는 같이 보지도 못해요. 왜? 괴테는 바빠가지고 이미 정신이 없어요. 그 정무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딱 한 번 잠깐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괴테가 아무런 뭐 그 옛날 걸 잊어버렸는지 시저 같으면 그래 안 했을 텐데 또 보석도 좀 줄 텐데 괴테는 어쨌거나 뭐 그 별로 그런 게 없이 그대로 이제 헤어져 버리고 이 여자도 그냥 와서 또 괴테 때문에 괴테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그냥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기 소설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후손들이 워낙 번창해가지고 박물관 만들어 놨어요. 캐스트너 뮤지엄. 이걸 만들어 놨대요. 나도 하노바는 못 가봤거든요. 하노바 못 가봤기 때문에 참 저런 데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그 집안, 그러고 옛날 그 집안에서 모아놨던 걸 다 이 집에, 이 롯데의 유품도 다 여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롯데 묘지 잘 해놨죠. 잘 해놨죠. 괴테한테보다 시집 더 잘 갔죠. 괴테한테 갔으면 얼마나 골썩겠어요. 맨날 남의 여자만 넘보는 그 남자한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테는 실현당한 거죠. 그랬는데 3개월 만에 베르사를 떠납니다. 괴테가. 왜 떠나느냐? 주변에서 너 이래 있다간 큰일 나겠다. 빨리 떠나라. 있으면 일 낼 것 같다. 이래서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길이 이 길이 참 그 시와 진실에 보면은 걸어보고 싶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갈 때는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사실 저런 게
진짜 문학기행이거든요. 베슬라우에서 그 시와 지시를 보면은 코스가 그대로 다 나와요. 자세히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가만 그것을 물어가지고 뭐 그냥 쫙 찾아가면 되거든요. 가는 길인데 그 이제 혼자 걸어서 오는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가다 뭐 쉬다 오는데 그 시련을 당하면요. 늙어서 시련은 별거 아닌데 저때의 괴테만 해도 민감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착잡한 겁니다. 그 시련이 단순하게 사랑의 실패가 아니고 자기 인생의 실패와 동일시돼요.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은 가져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없다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안 겪어본 사람은 괴테가 그 인간 나이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그게 나와요. 괴테가 그런 말 한 게. 사실 그 사춘기 때는 그런 경험을 딱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인간이라면은. 그렇지 않아요? 박윤정 씨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표정 가만히 보니까 해본 사람은 예사를 듣고 안 해본 사람은 상당히 부러운 듯이 바라보는데. 그래 이제 가다가 점을 쳐요, 자기가. 내 인생이 막 자기는 막 글 쓰고 이렇게 문인으로 날리고 싶은데 참 낙담하면서 오다가 변호사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점을 쳐보자 하고는 칼을 가지고 어떤 칼이었는지 모르는데 칼을 가지고 강물에 던집니다. 이래 확 던져가지고 그 칼이 싹 해서 칼날이 탁탁 이래 그 수제비처럼 가다가 탁 칼날이 위에 보이면은 내 운수가 살아나는 거고 아무리가 깔아앉아 버리면 내 인생도 그냥 제마이 없다. 마음속으로 그래 먹고 탁 던졌는데 이 강가에 저리 가가지고 나무 가지개를 흩어져서 안 보여요. 못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부정적이죠. 그랬는데 인간은 부정적인 걸 싫어해요, 점치면은. 그래가지고, 저 나뭇가지 때문에 안 보였으니까 이건 보인 거다. 그래 하고 이제 간단 말이죠. 나중 얘기입니다. 1816년에 이 여자가 바이마르 다녀왔잖아요. 괴테만, 롯데가. 갔는데 24년, 그로부터 8년 후죠. 8년 후에 자기의 그 비석격인 에커만 우리 알죠? 에커만이 하노바 애인만으로 간다 하니까 그때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내 젊은 시절의 여자친구인 샬롯테 캐스트너를 만나게 되겠군. 그녀에게 나가 안부를 전해주길 바라네. 그래, 왔을 때는 그렇게 푸대접 해놓고 그래도 마음속에 있어서 자기 비서가 하노바 간다 하니까 내 옛날 애인한테 안부나 전해달라고 안부는 또 전하는 겁니다. 저런 구절이 그 괴테와 대화해 보면 나옵니다. 2번이라는 건 괴테와의 대화, 내가 소개했던 그 책의 555쪽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나왔거든.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거, 괴테가 오다가 코브렌츠에서 유명한 라로슈 부인을 만납니다. 이거 유명한 작가예요. 그건 왜 만났느냐? 자기가 바로 베칠라를 떠나라고 충고해준 한 편집자가 가다가 코브렌츠 가면 이 유명한 여자 있는데 내가 소개장 써줄 테니까 가서 만나봐라. 뭐 괴테는 그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만나기도 힘들죠. 그건 잡지사 편집장 소개장 가지고 이 여자 만나러 간 겁니다. 가서는 그 딸을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야. 그 괴테 말에 의하면 검은 눈동자의 마음이 뺏겼대요. 그 눈동자 갈색 눈동자한테는 안 뺏기나? 그러면 눈동자 색깔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쁘면 다 뺏기는 거죠. 빼앗겨가지고. 물론 이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괴테도 못 말린 남자라고 생각한 것은 금방 실현당하고 가다가 금방 새 여자 좋아하고 그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된대요. 왜? 제일 실현의 상처를 가장 빨리 치유해준 방법은 새로운 여자 만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현당하면 빨리 딴 남자 만나는 게 제일 편해요. 치유가 제일 빠르답니다. 어쨌거나 이 여자를 만나요.
외교관하고 결혼해가지고 남매 작가를 낳았어요. 남매 작가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롱을 열고 문화예술가를 초대해가지고 굉장히 사교적인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이제 만난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프랑크푸르트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시리와 낙담에 빠져서 변호사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베칠라에서 만났던 예루살렘이라는 친구가 자살했다. 듣고는 그 문상을 가요. 갔거든. 그러고 그 무렵이 사건 중에서 한 여자가 유아 살해범으로 처형됩니다. 이게 신문에 난 거죠. 그걸 이제 파우스트의 그레테한 장면에 이제 여기 이제 딱 집어넣어 버리면 나중에. 그리고 1713년에 캐스트너와 롯데가 결혼해요. 4월 달에 결혼했어. 11월에 여동생이 결혼해요. 자기 친구 변호사하고. 근데 저게 그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괴테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 여동생한테 자기 부모 사랑을 빼앗길까봐 컵을 내던지고 땡깡 부렸다 그랬죠. 2살짜리 괴테가 그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커가지고는 그래도 그 집에 그 여동생이나 하나 있다는 게 자기 그 친남매로 그게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집에 가면 오빠 오빠 불러주는 여자가 있다는 게. 근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 심정을 알겠죠. 이래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예루살렘 죽은 거. 예루살렘 죽은 것 이제 저는 몇달 설명해서 이제 다른 걸로 나오죠. 예루살렘이 변형되어 나옵니다. 원래 예루살렘 죽은 건 뭡니까? 한 여인을 짝사랑하다가 실현당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괴테하고 똑같은 거죠. 자살해버린 거거든. 근데 예루살렘은 그래도 순정파라서 자살했는데 괴테는 자살하기에는 자기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괴테는 안 죽고 이제 예루살렘 자살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 그 사건에다가 자기 느낌에다가 예루살렘의 심령을 딱 투여해서 한 거거든. 그럼 내가 한번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괴테가 그렇게 빠졌던 롯데는 어떤 여자겠어요? 섹시한 여자일까? 소설 봤어요? 소설에 보면은 아주 착하고 좋은 여자입니다. 그 동양식으로 말하면 요조숙녀예요. 요조숙녀. 근데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요조숙녀가 어떻게 지 남편 놔두고 다른 여자 놀러 오는 걸 맨날 좋아하고 시시덕거렸는지 완전히 요조숙녀. 그 이제 처음에 이 괴테도 그런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런 요조숙녀 같은 거. 근데 소설에 보면 어떻게 나냐면은 이 롯데가 어머니가 일찍 죽었죠. 아버지를 모시고 6 동생들, 남녀 합친 6 동생들을 지가 다 이렇게 뭐 주고 키우고 완전히 그야말로 유치원 원장처럼 자기 동생들 잘 돌봅니다. 그걸 보고 롯데가 반하는 겁니다. 그냥 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조숙녀 여행입니다. 어제 영화를 보니까 꼭 인형처럼 이쁜 여자를 롯데 역으로 했더라고요. 그 시골 마을에서. 근데 그게 이제 눈에 콩껍질 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골 마을에 이쁜 여자가 없다가 조금만 더 이쁘도 그래 보이거든요. 어쨌거나. 그게 예루살렘 자살한 집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자살한 집이었거든. 근데 나는 그때 분명히 권총을 본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봤다 그래요, 일행들은. 죽은 권총도 있다, 뭐 이렇게 기록에도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책상입니다. 그때 책상이에요, 저래요. 그때 책상도 이거 비슷하게 생겼죠. 당시 책상이 뭐예요, 독일에. 이제 젊은 벨트 소름이거든. 자, 어쨌거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소설 쓴단 말이에요. 소설 쓰는데 이제 어떻게 쓰느냐 생각했겠죠. 하다가 형식을 뭘로 했습니까? 서간체로 했거든요. 그걸 괴테가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냥 저걸 객관적으로 쓰기보다도
서간체로 해버리니까 서간체라는 게 분명히 읽는 상대 그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훨씬 더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 했거든요. 그 서간체 보내는 상대는 누굽니까? 같이 여행을 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제 1부는 1711년 5월 4일에 첫 편지, 9월 10일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요까지가 어디냐? 약혼한 상태의 롯데 지배를 계속 베르텔이 드나들다가 이제 절망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너무 자주 오지 말아라. 그래서 안 오겠다 하고 떠나는 겁니다. 떠날 때도 롯데는 되게 슬퍼해요. 그래 봐. 오지 말라 하면서 떠나면 또 슬퍼하고 울고. 그게 여자 마음이에요. 근데 남자는 그렇게 우는 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려면 남자 앞에서 울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공사관에 가거든. 이 공사관에 가서 편지를 제기한 것이 10월 달고요. 9월에 마지막 편지고 10월에 다시 편지를 가서 이제 기반 잡고, 이제 새 직장 가서 이제 기반 잡고는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해서 5월 5일에 공사관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왜 떠납니까? 저게 중요해요. 왜 떠나느냐 하면은 소설에 의하면은 그 당시가 독일 귀족 사회거든요. 베르텔은 귀족이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실력은 있지만, 재주는 있지만, 그리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은 공사관에서 딱 보니까 꽁 대신 닭이죠. 꼭 롯데를 닮은 여자가 하나 있어요. 직원 중에. 그 여자를 좋아한 거야. 근데 그 여자는 뭐 또 좋아했어요. 조금은. 그랬는데 파티에 있어서 갔는데 귀족들 파티예요. 상종을 안 해줍니다. 그 여자도 사무실에서는 말대꾸하고 뭐 그랬는데 딱 그 파티장에 가니까 냉랭해져요. 그럼 나중에는 거기서 쫓겨나요. 너는 올 때 아니다. 나가라. 그래서 절망합니다. 아, 나 같은 평민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이래서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롯데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동안에 둘이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월 20일 밤에 마지막 편지. 11시 지나서 자살하고 이튿날 낮에 절명하거든요. 저게 이제 저렇게 여행하면 저래 되는데 이제 계속 그냥 베르텔은 할 일 없으니까 그 마을에 가서 계속 빈둥거리면서 틈만 나면 롯데 집에 가는 거야. 가서 뭐 이러고저러고 노닥거리고 또 그 롯데 동생들 또 지가 다 돌봐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막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강제로 막 키스를 하려다가 쫓겨나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러다 이제 가서는 여행을 간다 하고는 한 소년을 시켜서 권총을 좀 빌려달라. 그때는 여행 가면 권총 빌려가요. 왜? 여행 가는 게 위험해가지고. 가면 언제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권총 다 빌려가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베르텔에게는 권총이 없었고 이 집 신랑한테는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이 이 벽에 쫙 정신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있을 때 조그마한 쪽지를 이제 남편한테 보내가지고 권총 좀 빌려달라 여행 가는데 그리고 남편이 그 자기 아내 롯데에게 내 권총 좀 빌려줘라. 베르텔 빌려달라는데 여행 가는데 빌려줘라 하니까 빌려줍니다. 줄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 쓰려면은 아주 치밀하게 소설을 봐야 돼요. 소설 한 권을 보더라도 여러분 독후감이나 그런 대회 같은 거 하면은 하나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엑기스가 나오지. 대충 봐서는 엑기스가 안 나와요. 나도
저는 배달에서 처음 본 게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막 둘이 언제 키스하나 싶어서 아무리 봐도 그건 별로 안 나와요. 그랬는데 나중에 최인원 씨의 어떤 수필 보니까 최인원 씨 참 독서 치밀하게 해요. 베르텔이 권총을 빌려달라고 보냈다. 자기 그 동네 소년 하나를 보냈는데 그걸 보고 롯데가 권총을 막 이렇게 정스럽게 닦아서 준다. 그 롯데는 그렇게 닦으면서 베르텔의 손길을 이 권총을 다시 베르텔 자기 애인이 잡을 걸 생각하고 손을 잡듯이 그렇게 닦았을 것이다. 최인원 수필을 보면 그런 구절 나와요. 어느 수필인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대학 와서 내가 최인원 수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 작품을 보는데도 그래야 명수필이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별자식은 뭐 어떻게 뭐 실은 내가 당해가 죽었고 그런 거 써봤자 아무도 감동 안 받아요. 아셨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권총 빌려와가지고 자살해버렸거든. 죽었어요.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이건 화면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여기만 하시고. 그 롯데가 피아노를 굉장히 많이 쳐요. 실제로 이 무대는 베첼라흐가 아니고 소설의 무대는 딴 데 있어요. 그 베첼라흐에는 롯데가 실제로 살았던 집이 하다가 가까우리 다 봤죠. 그리고 실제로는 1시간 거리인 소설에서는 발하임, 실제 마을 이름은 가르벤하임. 여기입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한적한 시골입니다. 그 가르벤하임은 우리 안 가봤거든요. 나도 못 가봤어요. 저까지 가려면 뭐 그냥 베첼라흐에서 완전히 거의 하루를 1박 해야 돼요. 사실 베첼라흐 같은 데 가서 1박 해도 돼요. 얼마든지 구경할 게 많아요. 아셨죠? 가면은 저 마을에 가면 이제 사진 좀 찍어달라면 저 마을에 가면은 이제 둘이 만났던 나무 있는데 또 뭐 같이 뭐 우물가에 갔던데 뭐 그런 게 저기 다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 이제 여러분들 소설 쓰면은 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저는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계기는 뭡니까? 어떻게 약혼한 여인이 외간 남자와 사랑을 느끼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대화하는 것과 딱 그냥 그 감정적인 선을 넘는 거, 넘도록 만드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게 소설 쓰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수필 써도 그런 그냥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럼 괴테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베르텔이 파티한데 막 그냥 먹구름이 애가지고 천둥 번개치고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 방에 들어갔거든. 방에 들어가서 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막 그때만 해도 그 천둥 번개치면 막 사람들이 검대고 이랬어요. 애들 울고 겁이 나가지고 다 그랬죠. 여러분들 많이 울었죠. 천둥 번개칠 때. 그런데 이제 아무렇지 않다고 달력에 있다가 둘이 이 얘기를 하다가 한 시인의 이름을 딱 거론합니다. 한 시인 이름을. 아무개. 그러니까 베르테르가 딱 롯데 손을 잡고는 그때부터는 육체적인 참 손잡는 거는 지금은 우리 뭐 여자들끼리 악수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악수 잡는 거하고 악수하는 거하고 손잡는 느낌은 같아요, 달라요? 예?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냥 손 잡는 것과 악수하는 것. 어떤 남자들은 은금하게 악수한 척 하면서 손 잡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주행이에요. 지금 미투입니다.
그러니까 악수는 악수로 딱 구분해야 되죠. 어쨌거나 딱 잡고 키스를 하거든요. 벨트. 저게 첫 계획입니다. 그럼 계획을 만든 게 뭐냐? 괴테답게 시골인데다가 어떤 사건도 없어요. 단둘이 있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때 딱 천둥 번개 치고 비 올 때 창에서 둘이 이렇게 나란히 내다보다가 이 사람 이름 부르면서 크로프스토크 딱 저 시인 이름을 부른 순간에 딱 손잡고 키스합니다. 저 시인은 어떠냐? 이때 날리던 시인입니다. 그럼 날리던 시인은 왜 날렸겠어요? 그 당시 독일적인 분위기에서 제일 대중적인 통속적인 정서를 노래한 시인. 쉽게 나내시가 아니고. 그건 뭡니까? 조국, 사랑, 우정, 신앙 이런 걸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뭐 괴테 이전에 제일 유명했던 시인이 크로프스토크입니다. 크로프스토크. 지금은 문학사에 잘 나오지 나올 필요도 없어요. 조금 나오고 말아요. 어쨌거나 다 그걸 읽은 거예요. 괴테도 읽고 뭐 누구든지 다 저걸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괴테, 헬달린, 릴케까지 쭉 영향을 준 그 기본적인 우리나라 치면 막 김소월 정도로 확 퍼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소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서 지금 봐도 좋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자살할 때, 자살하는데 사랑 때문에만 죽었다. 고 계속 다 그래 알고 지금도 그래 알고 있는 사람 많은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걸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자기 인생의 절망, 사랑의 실패가 자기 인생의 실패이기도 한 걸로 같이 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래 본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이제 그때 복장이 푸른 프로코트에 노란 조끼와 바지. 이 노란 걸 아래 위로 딱 입고 푸른 프로코트를 위에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노란 바지에다가 푸른 프로코트 이래 입은 걸로 돼요. 이게 나오니까 막 그때 그 옷이 남성들의 복장이 전부 저걸 입고 이제 여자를 꼬셨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백자집 무대 때 받은 굴욕감. 롯데는 베르테르가 찾아왔을 때 그만 만나자. 저게 이제 요조숙녀형 타입입니다. 이미 결혼을 한 남자가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롯데의 남편이 사업을 해요. 사업하다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자살에 대해서 토론까지 합니다. 토론까지 하고 살인범을 용서해주라. 이게 베르테르인데 롯데의 남편은 살인범을 용서해주면 안 된다. 어떤 그 천민 그 머슴이 과부 주인 여자를 짝사랑하다가 나중에 죽여요. 그 살인범대가 나중에 그 처벌받을 때 둘이 막 논쟁을 합니다. 베르테르 남편과 베르테르 롯데의 남편과 베르테르 둘 간 하는데 베르테르는 그 구원하도록 우리가 청원서 내주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그 유죄다. 근데 남편은 뭐냐 그 죄인이다. 딱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가지 논쟁을 하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래서 헤어집니다. 이랬는데 그 뒤에 30명의 자살자가 나왔다 그래요. 이 소설 읽고 그냥 딱 권총으로 딱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모방 자살자가. 그래가지고 그냥 독일의 일부 나라, 나라가 300여 개로 나눠 기억 속에 남아 있죠. 일부 나라에서는 이 소설을 판매 금지. 왜? 아직까지도 종교가 아주 막강한 그 힘을 갖고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막 사실충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영국의 더비주의 한 주교가 브리스톨 주교가 그때 찾아와가지고 그때한테 항의합니다. 그 책에 현혹되어 자살한 사람들이 있다. 그 양심 가치가 않느냐? 이 책은 완전히 부도덕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책이다.
이렇게 막 괴테 찾아와서 앉혀놓고 영국의 한 주교가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영국이 훨씬 더 보수적이었어요. 자, 괴테가 말합니다. 만약 저 불쌍한 벨테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면은 당신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작정이냐. 그들은 단 한 번의 전쟁에 10만여 명의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내 8만 명이 서로 죽게 하고 살인과 방화, 약탈을 일삼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 사람들 칭찬했단 말이야. 애국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괴테도 참 변호사라서 말 잘하죠. 그런데도 당신들은 이런 잔악행위 뒤에 신에게 감사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당신들은 지옥의 벌의 무서움을 설교하면서 당신들 교구의 연약한 신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제정신을 잃고 정신병원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친 사람도 있다. 실제로 그때 있었다 그래요. 실제로. 하도 막 신부 목사들이 막 지옥이 어떻게 하니까 지은 죄는 있고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사함을 받으려니까 사함도 안 된다고 하고. 당신들은 이성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지없는 정통파 갖가지 교리를 휘두르면서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신도들의 마음속에 위험한 의혹의 씨를 뿌리고 있고, 그 때문에 절반은 강하고 절반은 약한 양면을 갖추고 있다. 그런 영혼들은 죽음 외에는 도망쳐 나올 길이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러니까 그 주교가 발로 못 펴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괜히 그냥 소설 욕하다가 그냥 주교가 납작고 돼버린 거죠. 자, 이랬는데 이건 에피소드입니다. 한 작가가, 프리드리히 니콜라이라는 작가가 하도 이게 인기 있으니까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그래, 젊은 배틀의 기쁨을 썼어요. 이것도 많이 팔렸대요. 여러분도 하려면 그냥 누구 하나 잡고 그 반대로 제목을. 슬픔이니까 난 기쁩니다. 이 둘이 막 결혼하는 걸로, 둘이. 약혼녀버리 결혼하는 걸로. 이건 나도 못 읽어봤어요. 못 읽어봐서 모르는데, 괴테가 그 나중에 이제 에커만이 물으니까 언론할 언급할 가치도 없다가 그냥 싹 무시해버려요. 어쨌든 저 소설 한번 나도 보고 싶긴 한데 시간도 없고 뭐 안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소설을 언급한 게 누구냐?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이걸 읽었다고 여러분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나폴레옹도 읽은 젊은 병에서 그래 배워가지고 여러분도 봤죠. 근데 나폴레옹이 봤다고 저 소설이 위대한 건 아닙니다. 난 속으로 제가 뭐 3번 봤다 그러기도 하고 7번 봤다 그러기도 해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책 볼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 소설 하나 가지고 난 2번도 안 보기 싫어요. 한번 보면 그만이지. 그 나폴레옹이 쉽게 말하면 문학적인 뭐 소양이 높은 것도 아니고 예술적인 감각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건 난 뭐 에피소드니까 다만 나폴레옹까지도 볼 정도로 그만큼 늘 읽혔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동원한 거죠. 그 동원에 속지 마세요. 어쨌거나 이건 나중 얘기입니다. 시대를 한참 흘러간 나중에 나폴레옹이 바이마르 쳐들어가서 점령했잖아요. 점령한 뒤에 그 가까운 23km 떨어진 에르푸르트라는 궁전에 지가 딱 그 본부를 차려놓고는 내 괴테 만나고 싶으면 오라 그러라. 3번 만납니다. 이게 이제 괴테가 욕먹는 대목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만나가지고 10월 2일에도 만나고 6일에 또 만나고 10일에 또 만나고 3번 만난 겁니다. 그 대화록이 잘 안 나와요. 나중에 조금만 나오는데 벨테르 슬픔에 대해서 논의한 거는 대화록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나폴레옹이요, 보통 인간이 아니거든요. 아주 이 날카로워요. 뭐든지 딱 보면은 그 사건이나 사물의 핵심을 찌릅니다. 정치가는 그래야 돼요. 그게 정치가야. 핵심을 모르고 주변을 맴돌면 그건 정치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논쟁, 이거는 쟁점이 뭐다? 딱 찍고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가 있나? 내가 보기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주변만 맴돌아. 왜?
계속 식민지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미국 눈치만 보니까 에커만이 괴테에게 물어요. 이 소설 얘기를 하다가 나폴레옹 만났을 때 이 소설 얘기 나왔다 그러더라. 그 나폴레옹이 이 소설을 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이래 이제 반론한단 말이에요. 묻는단 말이에요. 에커만을 물으니까 에커만이 괴테한테 나폴레옹이 이 소설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괴테가 도로 반문해요.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을 것 같으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니까 에커만이 이래 말해요. 롯데가 알베르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예감과 두려움을 그에게 전달하지도 않는 채 벨테르에게 피스톨을 보낸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판력을 가지고 이 소설을 보라고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읽으면 소설 볼 때 아무리 명작이라도 수필가로 써봐야 돼요. 그래야 비판력이 생깁니다. 그 권총 빌려달라. 소설은 중국어로 끝나거든요. 마지막 편지로 끝나요. 롯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로 소설은 끝나거든. 내가 이제 글 창작 강조할 때, 그 대학생들한테 창작 강조할 때는 이 벨테르 설문 중에서 베르테르가 쓴 롯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읽고 여러분들이 롯데가 되어서 그 답장을 써봐라. 그 답장을 읽으면은 베르테르 자살 안 하게끔 써라. 참 잘 쓴 사람 많아요. 그걸 보면 내가 롯데라도 자살 안 할 것 같아. 그게 글쓰기 연습이거든요. 그게 창작 연습입니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나는 읽고 불합리한 게 뭐냐면 첫째는 형사들이 오면은 여러분 형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누굴 잡아가요? 권총 누구 거냐? 벨테르 거다. 그럼 벨테르 잡아와야죠. 누가 빌려줬느냐? 롯데가 빌려줬다. 그럼 벨테르도 잡아와야죠. 근데 죽으려면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번거롭지 않게 뭐 강에 빠져 죽든지 뭐 언덕에 떨어져 죽든지 약을 사 먹고 죽든지 하지. 왜 나무 권총 빌려가지고 가면 죽은 뒤에 여러분 그걸 수필로 써봐요. 베르테르가 죽은 뒤 해가지고 내가 형사라면은 이 둘이 잡아다가 이래 할 거야. 그런 게 수필입니다. 그런 게 명수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에커만 내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아마 이거는 장면이 좀 이상하다. 꼭 딱 지적한 거야. 아마 나폴레옹도 실질적인 사람이니까 이걸 지적했을 거야. 이 소설 잘못된 거라고. 그래 이제 에커만이 말한 거란 말이죠. 물론 당신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 침묵의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그 소설에서. 그러나 친구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동기도 무난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에커만이 딱 지적한 거야. 완전히 평론가 수준이죠, 에커만이. 그러니까 이제 괴테가 하는 말이 자네 소견이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그래 많은지 아니면 딴 거 했는지는 난 밝히지 않겠다. 안 밝혀요, 또 괴테가. 왜 안 밝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에커만이 이 소설이 비상한 영향을 끼친 것은 시대적 상황이란 일반적인 견해에 승부 못한다. 그러니까 괴테는 그러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에커만은 사랑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괴테는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시대적인 걸 포함한다. 그래 말한 겁니다. 시대 초월걸작 이래서 괴테가 하는 말이 시대 예화를 막론하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처럼 많은 고뇌와 숨은 불만 그리고 삶에 대한 권태가 있는 것다. 그리고 개개인의 인간에게는 이 사회와의 불협화음 여기서 계급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천성과 사회조직 사이의 갈등 이거 갑질하는 게 다 이거 아닙니까? 어느 시대나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에서는 끝까지 영원히 이건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거든. 그러면 벨테르가 오늘 처음 출판돼도 또 읽힐 거다. 괴테는 자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지금 봐도 지금의 젊은 사람들, 20대, 10대 청춘들은 보면서
이거 내하고 똑같다. 내가 누구 만날 때, 누구 꼬실 때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에 방해받고 활동이 저지당하고 소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시대에 한정된 결함이 아니고 모든 개개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불행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베르테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도 없다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일찍 죽어버려라. 오는 안 했지만은 참 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못났으면은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청춘을 보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 젊었을 때 저런 고민 안 해봤으면은 베르테르 슬픔을 강의들은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길 바란다.